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프르 전투는 총 5번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제1차 이프르 전투는 마른강 전투 이후 서부전선이 북해까지 이르렀을 때 1914년 10월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독일이 패배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은 참호 진지전의 장기전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한편 이렇게 형성된 서부전선은 연합군에게는 병참선이 가까웠고 독일군에게는 길었습니다. 따라서 보급 등 여러 면에서 독일에게 불리했습니다. 전황이 불리해진 독일군은 1915년 4월 독가스를 사용하여 연합군을 공격하였는데요. 이것이 제2차 이프르 전투입니다. 제3차 이프르 전투는 이프르와 파스샹달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로 우리에게는 파스샹달 전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4차 이프르 전투는 1918년 4월 벌어진 전투로 우리에게는 리스 전투로 알려져 있으며 제5차 이프르 전투는 제1차 세계대전의 말기인 1918년 9월 벌어진 전투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현대 전쟁사에서 본격적으로 독가스가 사용된 제2차 이프르 전투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강 전투 이후 엔강에서 대치한 연합군과 독일군은 참호를 파고 그 앞에 철조망을 구축하고 대치했습니다. 교착 상태를 파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면 돌파를 해서 상대방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측면을 공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참호와 철조망 그리고 신무기로 정착한 기관총은 방어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사실상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방법은 후자뿐이었는데 이것은 양측 모두에게 뻔한 작전이었기 때문에 연합군과 독일군은 참호를 계속 북쪽으로 넓혀가며 적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그 결과 참호 진지는 알프스 산맥부터 벨기에를 넘어 북해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제1차 세계대전의 서부전선이 완성되었습니다. 초창기 참호는 전쟁 중반에 선보이게 되는 반영구적인 참호 방어 시스템에 비하면 단지 땅을 판 수준이었지만 대치 상태가 길어지자 양군은 참호망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전선을 따라 콘크리트 기관총 진지까지 설치하면서 방어력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기동전에서 진지전으로 성격이 변화하였습니다. 대치 상태를 끝내기 위해 양측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영국군은 비밀리에 전차를 개발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촉박했던 독일군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독가스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가스는 산업혁명의 발달로 이미 19세기에 인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끼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1899년 제1차 헤이그 회의와 1907년 제2차 헤이그 회의를 통해서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되었는데 독일군은 연합군보다 먼저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서 국제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사용을 결정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자원봉사자로 군에 입대한 독일의 화학자 발터 네른스트는 참호가 어떻게 전쟁을 교착 상태로 이끄는지 보고 최루탄을 사용하면 적을 참호 밖으로 빼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라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던 독일군의 모습을 본 또 다른 화학자 프리츠 하버는 공기보다 무거운 염소가스를 사용하면 참호 속에 있는 병사들에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염소가스는 흡입하면 호흡기와 소화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많이 노출되면 사망에 이르는 강한 독성을 가진 독가스였습니다. 마른 전투 패배 이후 사임한 소 몰트케에 이어 총사령관이 된 에리 폰 팔케나이는 화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염소가스를 사용할 곳으로 이프르를 선택했습니다. 이프르가 서부전선에서 독일 쪽으로 툭 튀어나온 돌출부로 이곳을 없애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이프르는 저지대인 벨기에 전선에서 유일하게 고지대에 있는 마을로 벨기에군을 비롯해서 프랑스군, 영국군, 캐나다군 등 연합군이 모여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1915년 4월 22일 벨기에 남쪽에 형성된 영불연합군 돌출부의 이프르를 향해 독가스를 앞세운 독일군의 대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일군은 늦은 오후 연합군 진지를 향해 집중 포격을 가한 후 약 6,000개의 철제 가스통을 열어 염소가스를 흘려보냈습니다. 가스는 프랑스군 및 영국군, 캐나다군의 참호를 지나 빠르게 퍼졌습니다. 독가스 공격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던 프랑스군이 공포에 질린 채 퇴각함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전선에 약 5마일 정도의 빈틈이 발생하였습니다. 독일군은 그날 저녁 조심스럽게 진격하여 이프루 전방 2마일까지 획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의 진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염소가스 살포 후 이어지는 공격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린더로 방출하는 방법으로 독가스를 흘려보냈기 때문에 만약에 바람의 방향이 바뀔 경우 아군에게도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어서 진격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동부전선에 많은 부대가 파견되어서 동원할 만한 예비부대도 없었습니다. 독일군이 머뭇거리는 사이 연합군이 재집결하여 최초 전선에서 약 2-3마일 후방에 새롭게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5월 25일까지 공방전을 벌였지만 전선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제2차 이프루 전투로 독일군은 약 35,000명, 연합군은 그 2배가 넘는 7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며 전투는 종료되었습니다. 독가스는 1907년 헤이그 협약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었고 당시 독일도 서명했기 때문에 독일의 독가스 사용은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헤이그 협약은 독가스를 폭탄에 실어 발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자국은 철제관을 통해 살포했기 때문에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을 비난했지만 독일을 제지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이후 전투에서는 국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독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 독가스는 호흡기에 심한 손상을 일으키는 포르겐가스, 피부에 흉측한 수포를 발생시키고 시력 상실과 심각한 폐렴을 일으키는 겨자가스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협약이 깨지자 1916년부터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아예 포탄에 넣어 살포하는 투발 방식도 등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 화학부대도 창설되면서 독가스는 더욱 체계적인 방법으로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